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암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곧바로 인터넷을 뒤지고 어떤 분은 가족에게 눈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반응들은 모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실수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보다 앞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지금 내가 잘 들은 게 맞는지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인터넷부터 검색하지 않는 것. 집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블로그를 뒤지고 유튜브 영상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걸린 이 암은 얼마나 위험하지? 어떤 병원이 제일 잘 고치지? 민간요법으로 나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하지만 이런 검색은 대부분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인터넷에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누군가의 극단적인 사례들이 아무런 필터 없이 쏟아져 있거든요. 그걸 읽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전화를 걸고 나 암이래 하고 말하면 그 순간 가족들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자녀는요.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들으면 당장 병원부터 바꾸자, 수술부터 하자, 인터넷에서 유명한 의사를 찾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받아야 할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방향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왜 그때 검진 안 받았을까? 내가 술, 담배를 줄였어야 했는데, 이제 끝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암 진단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첫째, 무작정 검색하지 않기. 둘째, 감정적으로 가족에게 먼저 알리지 않기. 셋째,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은 이미 첫 단추를 제대로 꿰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라는 병, 그 단어 하나로 세상이 무너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막상 암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암은 죽음, 이런 등식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이라고 다 똑같은 암이 아니고 암이라고 곧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암이라는 건 한 가지 병명이 아닙니다. 암은 정상세포가 변형돼 무한정으로 자라고 퍼져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일부 세포가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증식하면서 주변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다 같은 암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특성과 경과,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고 수술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반면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만 듣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암은 이제 무조건적인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조기 진단과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분야는 불과 몇 년 사이에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걸 중단하고 삶을 멈춰야 하는 시대도 이제는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만성질환처럼 암도 이제는 잘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병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암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져 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는 건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점입니다. 암, 그 단어에 휘둘리는 대신 그 안에 담긴 정확한 뜻부터 아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선택을 위한 시작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 대부분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혹은 눈물만 뚝뚝 흘리거나 계속 머릿속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그날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암을 진단받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태를 메모하는 겁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암의 이름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스테이지는 몇 기라고 했는지, 검사 결과 중 기억에 남는 수치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불안감이 커지고 정보가 엉켜버립니다. 작은 메모장이든 휴대폰 메모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상태를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정리된 상태로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 진단을 받고 집에 왔다면 최소 하루 이틀은 시간을 두고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하세요. 제가 멍해서 그날 제대로 듣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병원은 다시 설명해 줍니다. 특히 조직 검사 결과, 정확한 병명, 기수, 다음 검사 일정, 권유되는 치료 방법. 이 5가지만 다시 확인해도 머릿속이 훨씬 정리됩니다. 세 번째, 같이 갈 사람을 정하는 것. 두 번째 병원 방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너무 감정적인 가족보다는 조금은 침착한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들었던 얘기를 서로 메모해두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가능하다면 그날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혼자 있는 게 무섭더라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시면서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느끼는 두려움, 걱정 혹은 분노와 체념, 그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암 진단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정리하고 차분하게 다시 확인하고 스스로 감정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할 일들도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는 겁니다. 정확히는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다니는 병원을 믿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차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은 내과나 종합검진센터 같은 곳에서 우연히 이상 소견이 발견되며 암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경우 확진을 위해 정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더 전문적으로 해주는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전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단을 들은 병원이 작은 병원이라면 바로 거기서 수술이나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는 사람이 추천한 병원으로 갈까? 유명한 서울의 큰 병원까지 가야 할까? 지방 사는데 매번 오가기가 너무 힘든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거리보다 경험입니다. 암은 병원에 얼마나 자주 다니느냐보다 그 병원과 의사가 이 암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단받은 암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특화된 병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암 잘 보는 병원이라는 모호한 정보보다는 전문센터 여부, 연간 수술 건수, 해당 과의 전문의 수, 환자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 의사 한 명만 보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한 병원이라도 두세 명의 의료진에게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의료진 스스로도 이걸 환자가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형 병원들도 세컨드 오피니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타 병원 소견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세 번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일정 조율을 꼭 해두세요. 치료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적어도 몇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지, 입원이나 치료 중 누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지, 병원까지의 거리나 교통은 어떤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결국 치료의 완주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 어떤 병원으로 갈지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병원, 의사 한 명의 말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병원, 내 상황과 동행 가능한 사람까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병원, 이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병원 선택, 치료 방법, 약물,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같은 암,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의외로 마음의 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라는 병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나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남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입맛을 잃게 만들고 밤잠도 설치게 만들죠. 반대로 마음을 다잡고 나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 나에게도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분들은 기적처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도 놓치지 않고 가벼운 산책도 이어가며 치료 일정을 하나하나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물론 긍정적인 마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실제로 많은 암 전문의들이
치료와 동시에 심리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음을 붙잡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단 3가지 고마운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좋았네. 점심을 다 먹을 수 있었네. 간호사 선생님이 다정하게 대해줬네. 이런 소소한 감정들이 의외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인터넷에는 부정적인 정보도 많지만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단, 정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버텼구나. 그 정도의 공감만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암이라는 병은 몸만 치료해서는 절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몸도 따라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그걸 덮어두지 말고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달라질 거야. 그 마음 하나가 앞으로의 길을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무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 치료는 하나의 일정이고 프로젝트처럼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치료 스케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날짜, 입원 일정, 항암 치료나 방사선 계획을 처음에 한 번에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으면 머릿속에서 금방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달력에 직접 표기하거나 가족과 함께 치료 캘린더를 만들어 보는 것.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암이나 방사선은 정해진 횟수를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거나 헷갈리면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준비입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구토, 설사, 미각 이상 같은 부작용도 생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부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무슨 영양이 필요한지 미리 상의하고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꼭 비싼 건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음식. 예를 들면 죽, 미음, 연두부, 삶은 야채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 준비. 치료 중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의욕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 열고 음악 들으면서 잠깐 눈 감고 숨 고르기, 산책을 못 나가는 날엔 방 안에서 스트레칭 5분 하기, 혹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듣는 것도 좋죠. 이런 마음 돌보기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도와줄 사람들과의 역할 나누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가족 중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지, 약국은 누가 다녀올지, 병원비는 어떻게 정리할지, 이걸 미리 나눠두면 막상 치료에 들어갔을 때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다투지 않게 됩니다. 작은 노트 하나 만들어서 치료 일정, 담당 역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내겠다고. 물론 두렵고 걱정이 앞서지만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겁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두 시기로 나눕니다. 암을 알기 전의 삶과 암을 알게 된 후의 삶.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후의 삶은 그저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암 이후의 시간을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암이라는 진단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식사, 가족과의 대화, 햇살 좋은 아침, 이 모든 게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의 삶을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정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넘기던 하루가 이제는 한 끼 식사에 감사하게 되고 소소한 산책에도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남들의 시선, 직장의 성과, 사회적 성공에 더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 이후의 삶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암은 이제 장기적으로 관리하며 삶을 이어가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10년, 20년 그 이상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합니다. 암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앗아갔지만 또 다른 걸 일깨워줬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갓 진단을 받은 분일 수도 있고 치료 중인 분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완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당신을 바꿀 수는 있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쩌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 하나쯤은 남았기를 바랍니다.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시험에 들게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물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쉽게, 최대한 따뜻하게 당신의 곁에서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입니다. 주치의처럼은 당신보다 앞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높이에서 당신의 속도에 맞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은 왜 생기고 노화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과정과 그걸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고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건강이 궁금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